네, 이번 주말이 바로 크리스마스 연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자 월가에서는 산타 랠리가 올 것인가를 두고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페드가 지난주에 급진적인 출구 전략을 결정한 이후에 터키 같은 신흥국 금융시장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여괴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 위기를 겪었던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내용들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12월 FOMC 직후 상승장에서 지금 벗어나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특징적인 사안들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네.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방송도 지난 그 주말에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홍이 많이 이렇게 불러진다 그래요.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네. 방송이 그 주도를 해서 사실 그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오기를 오시기를 그래야 되나요? 오기 시기를 그 바라는 그런 그 심정을 방송사들이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역시 증시에서 이렇게 산타랠리 얘기가 앞서 오기서 그 법인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 하는 이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 하락세를 보였죠. 다우존스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역시 페드의 그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급진적인 출구 전략에 따른 적응 기간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항상 그 적응 기간에는 블랙아웃이 끝나고 나서 네. 그 FMC에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당시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전해주는 것이 시장의 어떤 확신을 어느 쪽인 확신을 갖는 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윌리엄스 뉴욕 총재, 컨더레스, 컬러스 페드 이사, 그리고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총재 이런 분들의 발언이 나왔습니다는 상당히 좀 정확하게 이렇게 그 분위기라든가 왜 신속한 그 출구 전략을 결정했는가 하는 것을 시장에 명쾌하게 이렇게 그 해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확성이 그 해소됐다기보다는 증폭돼서 미국의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날 그 특별히 일정이 있었죠. 네 마리의 그 마녀의 그렇죠. 날. 그래서 네 마리의 마녀라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 PD께서 저쪽 영어 표시로 이렇게 자학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선물, 지수옵션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개별 주식 옵션, 개별 주식 선물 모두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처럼 정책적인 갈림길, 시장의 갈림길 이럴 때는 악재윤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것이 주가 하락으로 작용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계절적인 아주 특수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통화 정책이 그동안은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울트라인데 지금 출구 전략은 아주 급진적인 출구 전략 아니겠습니까? 빨리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시장의 그 적응 기간 그리고 여기에 미국이 그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해리케인에 의해 가지고 사실 미국의 5개주가 굉장히 뭐 지구와 같은 재앙이다, 종말 같은 재앙이다 이런 쪽의 표현을 쓰는데요. 지난 주말에 콜로라도에서 대풍이 불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태풍에 해당되는. 그래서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이 콜로라도는 아시겠습니다. 후보댐이라든가 해서 주변에 곡창지대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연일 재앙이 터지고 있는 LA라든가 이런 캘리포니아 지역에 식수를 담당하는 이 지역이거든요. 예. 이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주가가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다우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지 시간 금요일 증시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앞날에 대해서는 그다지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다우존스가 지난 주말에 500포인트 넘게 그렇죠.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산타랠리에 대해서 여기 500포인트 넘게 떨어졌는데요. 나스닥 같은 건 전일리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산타랠리 논쟁이 일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앞서 지난 주말에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대부분 다 블랙아웃 끝나고 나서 서로가 엇갈리는 얘기, 그리고 그날 네 마리의 마녀의 날, 그리고 자연 재해 문제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굉장히 특성을 갖고 있다. 지속 가능성이보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런 그 특성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쪽으로 방향을 모색 걸 것이냐 하는 것이 산타랠리 이 문제가 결정할 거로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펀더멘탈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교롭게도 미국의 페드 전에 미국의 11월 CPI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나왔을 때 예상치 대비해서 실제 발표하는 게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해서 피크한 논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베런즈에서 인플레가 정점을 지났다는 쪽으로 공교롭게도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자, 지난 4월 이후에 인플레 쇼크가 발생했는데요. 인플레 쇼크는 예상치 대비해서 실제치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인플레 쇼크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좀 다르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더 높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인플레 쇼크 문제에 있어서는 그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플레는 실적은 플러스 개념이니까 증시에 인플레는 마이너스 개념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쇼크 문제가 중단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이 정점을 지났다 하는 이쪽이 산타랠리가 올 것이다.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산타랠리가 올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물가 문제와 함께 성장 훼손 문제입니다. 성장률이 이제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9월 이후에 여름철 휴가 이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 증시를 이끌어 짓눌려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3분기에 미국의 성장률이 2%로 많이 낮아졌거든요. 예. 물가는 올라갔는데 2% 낮아지니까 자 체감 물가, 체감 경기 굉장히 안 좋아. 체감 경기는 투자 심리 결정해 이런 쪽인데 지금 4분기 성장률이 7% 이상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또한 펀더멘탈이 굳건히 받쳐준다.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어렵지만 받쳐준다 하는 이 심리가 사실 산타랠리에 대해서 그 오는 여부와 관계없이 월가에서 논란이 된다 이렇게 보이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급진적 출구 전략이 되면 달러 강세라든가 이런 때문에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사실 미국의 주가라든가 그다음에 집값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이 사실상 지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지난 주말에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유가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올해 마지막 페드 회의에서 연준이 급진적인 출구 전략을 추진한 것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왜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이렇게 급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 지난 주말에 페드 회의가 끝나고 나서 네. 블랙아웃이 종료하다 보니까 윌리엄스 뉴욕 총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총재 그리고 페드 내에서는 커러스 이렇게 인사들이 이렇게 주요 인사들이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제목에서 시장이 엇갈리는 이런 내용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제 신속한 출구 전략이다. 급진적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을 금융위 당시에 비교해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공교롭게도 베런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실 그 인플레 정점이 끝났다 이렇게 정점이 지나갔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같은 그 이유를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 당시에 첫 테이퍼링이 이렇게 언급한 이후에 2014년 10월 양적 완화 정책가 종료될 때까지 이때 기간을 보면 한 1년 10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는 지난 9월에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11월 달에 결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 내년 3월에 그 종료가 된다면 사실 7개월 정도, 실행 기간은 4개월인데 언급하고 나는 7개월이죠. 그러면 금융위 당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테이퍼링 종료 기간이 아주 단축됐다 이렇게 보시도 했고요. 그래서 급진적인 출구 전략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리고 두 번째 수순이 첫 금리 인상과 연계하는 점인데요. 원래 테이퍼링 수순이 출구 전략 수순이 테이퍼링 끝나고 첫 금리 인상을 연계시키는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그게 파월 의장은 그때 당시에 사실 연계시키지 않겠다 하는 입장이었었죠. 근데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닷프로트 전도표를 보면 자 금융위기 때는 테이퍼링 종료 2014년 10월인데 첫 금리 인상이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계 시점에서 보면 1년 2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더프로트입니다. 실행은 안 됐지만 더프로트에 나오면 내년에 세 차례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3월 종료하고 첫 회의가 5월입니다. 페드의 일정상 보면 5월, 6월인데요. 3번 열린다면 자, 넌스텝으로 노멀 스텝 방식으로 해서 0.25%포인트씩 올린다면 5월달, 6월달에는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월달 테이퍼링 종료 첫 회의가 되는 5월달에 금리 인상 이런 거다 보니까 거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이렇게 출구 전략이다 하는데요. 자, 시장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을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물가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테이퍼링을 신속하게 올해 그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테이퍼링 추진하지 않겠다. 잭슨 미팅에서 금융 완화 기조를 갖겠다 하는 것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 그때 파월의 의장의 발언은 귀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이렇게 가져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2014년과 달리 이번엔 인플레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인플레 문제는 여러 가지 그 루카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합리적 기대가설이든가 그다음에 적응적 기대가설을 보면 빨리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게 좋습니다. 시장에 의지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시장이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주는 게 기대 심리를 꺾이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한국은행 것처럼 금리를 올려놓고 아직도 저금리 기존이다. 이렇게 하면 인플레 기대 심리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대 심리를 차단하는 것이 지금처럼 네트워킹 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사이코로지 이펙트 심리적 클 때에는 확실하게 의지를 주는 게 좋거든요. 올해 한국의 그 인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인사들의 특징을 보면 영, Y, future, 미래에 대해서 디지털 이런 쪽으로 가면서 확실하게 의지를 두니까 자, 특정 그 금융사의 아주 선두적으로 N, Y, F, D라 표시하는 이런 젊은 층의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 특정 대형 이렇게 증권사가 먼저 치고 나가니까 이게 전부 뭐냐 지금은 올해 전부 올해 인사에서 그게 특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가 되는군요. 트렌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중요한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인플레가 이번에는 금리위기 당시에 최대 이슈가 됐었고 인플레는 기대 심리를 차단시키는데 확실한 의지를 주는 게 좋다. 미지근한 의지를 주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자 그러면 빨리 신속하게 출구 전략을 치면 성장 훼손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자 이번에 코로나 문제는 시스템에서 비롯된 얘기는 아니다. 전염성이 이렇게 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슐레이션 봉쇄 체제거든요. 근데 미국의 사실 그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되고 델타 변이와 혼역이 된다 하더라도 재봉쇄 체제는 가지 않겠다. 우리처럼 11월 달에 이렇게 열어놓고 위드 코로나 그다음에 다시 닫아버리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큰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이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각도에서 방역 체제에 있어서는 위드 코로나, 위드 옴니크론 체제를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제가 연계 체제만 이외 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되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 경제는 낙관론이 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한국은행에서 해외 경제 정보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아주 포커스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미국 경제 강한 상승세 그리고 우리도 일전에 전했습니다는 내년 성장률이 9월달 전망에 비해서 거꾸로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성장 훼손이 강력한 출구 전략에도 불구하고 성장 훼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그 주가에 대해서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 하는 이런 그 논쟁이 있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터키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지난 주말 터키 상황을 좀 짚어봐야겠죠. 네, 우리가 페드 회의가 끝나고 네. 급진적인 출구 전략을 이렇게 추진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그 금리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달러 강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취약 신흥국에서 자금은 그쪽으로 빠진다. 그런 각도에서 취약 신흥국들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다. 네. 미국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취약 신흥국은 문제가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터키인데요. 터키는 지난 주말에 한국경제TV에 요 밑에 자막에서도 삼중고를 겪고 있는다 하는 표현을 아마 자막에 나갈 거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발빠르게 전해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그 최고 통수권자가 잘못 대응할 때는 가장 먼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강력한 퍼퓰리즘 독재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터키는 사회주의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터키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그 경기가 어려워지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했는데요. 이 대처를 어떠냐? 대처를 금리 인하로 대처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로 대처하면 아까 우리가 그 이렇게 산타렐리가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하는 우리가 그 이렇게 진단이 있었죠. 사실상 그런 각도에서 또 다른 시각을 이렇게 보는 것은 미국이 출구 전략에서 자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빨리 줄인다 하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사실 그 경기 부양 쪽은 아닙니다는 경기 부양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중국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것보다는 사실 그만큼 자금이 몰려갈 가능성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해석하는 시각, 그분의 시각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는 다른 각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이 미국이 이렇게 해서 출구 전략하는데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기의 정책 입지를 위해서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자금이 빨리 빠지는 거죠. 자금이 빨리 가요. 그래서 삼중고를 겪는 겁니다. 삼중고에서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것이 신흥국 겉으로는 통화치죠. 통화치 보면 통화치 올해 들어서 50%나 떨어지고 있는데요.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연초 대비해서 50%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지금 미국 증시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해서 모든 방송들이 가다 보니까 터키 문제를 사실 소홀히 하고 있는데 50% 떨어졌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것이 12월에 떨어졌거든요. 12월에. 그러면 지난 주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터키에서 금리가 발생했다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나온 것은 지난 주말 하루에 리라가 8% 폭락했습니다. 주가가 8% 이상 급락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8% 이상 급락은 시청자 여러분 보통 이게 중심선에 8% 이상 초오르면 우리가 보면 외환위기 금융위기 진정 과정에서 조금 좀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꼭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치 대비해서 표준 편차가 사실상 이렇게 그 변하면 이건 금리위기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금리위기가 발생했다 하는 평가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큰데요. 대통령이 잘못해서 국가가 위태로웠던 과거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 이분은 최고 통수권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지금은 옛날보다도 네. 지금이 더 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길게 보면 금융위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한번 보면 종전의 이론과 그다음에 규범이 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시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원시 시대.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의 경기를 볼 때에는 자 루비니그에서는 I장으로 폭락한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V장으로 내지는 로켓 발사형으로 이렇게 경기가 급등한다. 이런 측면의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인데요. 누가 땅 따먹기 랜드러시라고 그랬죠. 땅 따먹기 하는 사람들이 장땡이다 하는 이런 표현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통수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이런 미중 간의 발등에 어떤 쪽으로 줄타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해당 국가의 운명을 또 증시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죠. 그런 분이죠. 그런 각도에서 지금 필리핀의 두테르테도 사실 그 미중 간 그 마찰 과정에서 너무 성급하게 중국과 관계를 설정해서 지금은 물론 이제 대선에 딸인가 뭔가 이렇게 나온 날이죠. 예, 나온다는 날이죠. 이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 독재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정치 체제로서 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를 간다 하더라도 이게 독재 체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사태를 겪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아마 필리핀의 그 대선은 야당이 지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과 스리랑카도 너무 과대하게 중국 쪽에 편입돼서 1대1로 참여하다가 파탄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남미 좌파 대통령도 지금 미국과 이렇게 관계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 중국 쪽으로 유화 제스처하는 과정에서 전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금 한국에 이렇게 보면 중국 편향적이기 때문에 중국에 성급하게 되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국가들만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 것이 한 나라
국가에서 최고 통수권자고 국제적으로 미중간 맞절 속에 어느 쪽으로 포지션을 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국가의 운명과 그 나라 국민들의 경제 사정을 좌우한다 하는 것이 지금의 특징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페드가 이렇게 신속하게 출구 전략을 추진할 경우 터키와 같이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취약 신흥국들은 계속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출구 전략에서 미국이 빨리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그 테이퍼링 줄이고 네.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을 내년에 세 차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신흥국들이 금리 위기 직후 한 10년 전이 되겠죠? 예. 그때 제로금리 돈 미국에서 많이 풀다 보니까 그거를 빚무서운지 모르고 한 10년짜리 달러 표시 부채를 많이 발행해서 조달했던 상황입니다. 네. 그게 속속속 만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헝다 그런 문제도 꼭 그런 사태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자, 금융위 당시에 10년짜리 이렇게 그 달러 표시 부채 문제가 이자도 들어오는 것과 함께 원금도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마 일전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신속한 출구 전략은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취약 신흥국들이 더 문제다 하는데요. 자, 국제금융공사에서 보면 2025년까지 매년 4천억 달러 신흥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학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터키는 유독히 금융위기 직후에 달러 표시 부채를 미국과의 관계가 그때 당시에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조달했습니다. 그게 상환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금이 싹 해서 빠지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외화 자산보다도 갖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런 쪽의 평가도 나온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금의 코로나에서 미국의 그 출구 전략 관계없이 신흥국 사정을 보면 대체로 보면 지금의 신흥국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얼만큼 필요하느냐 한 것을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나오고 있죠. 대부분 다 90개의 신흥국들이 과다한 달러 표시 부채의 외화 부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신흥국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 2조 5천억 달러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당장 급한 얘기를 가지고 할 때 IMF의 게로베 총재는 1조 달러를 좀 조성해야 된다. 누가? 선진국들이 주도가 돼서 IMF의 쿼터를 좀 확대시켜서 선진국들이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여유가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넣어야 된다. 근데 선진국들도 이기주의와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외화 사정이 국가 채무 미국화하더라도 국가 채무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자, 이 자금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금이 빠져 신흥국 어려워 취약 신흥국 중에서 터키 것처럼 아주 안 좋은 국가들이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터키가 실제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 지금 헝다그룹이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가 됐는데 중국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헝다그룹 문제가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는 결국은 3대 평가 중에서 자, 가장 먼저 유럽의 피치사가 이렇게 제한적 디폴트를 그래서 제한적 디폴트를 아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디사가 다음으로 제한적 디폴트다 이렇게 해서 요게 선언했고요. 마지막으로 S&P 스탠다드 포어스가 지난 주말에 헝다 문제에 대해서 선택적 디폴트 이런 표현을 해서 디폴트를 처리했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요 피치와 무디사는 제한적 디폴트고요. 그 다음에 S&P는 선택적 디폴트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은 개념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3대 평가사가 디폴트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게 중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나왔는데요. 이 중국발 금융위기는 서프라임 동당 당시에 중국이 경제 대국이라 하더라도 그때에 비해서 낮은 글로벌화, 그 다음에 레버리지 비율이 그렇게 사실 중국 이외의 나머지 시스템 간에 연결시킨 다른 다른 금융 시스템과의 레버리지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헝다그룹은 높습니다는 연계적인 이런 레버리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디폴트 문제가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중국의 위기에 따른 비용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자꾸 이렇게 성장률이 내년에는 4% 밑으로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 자, 중국 문제에서 경기 부양이 되고 경기 부양이 된다고 해서 산타렐리가 중국 쪽으로 올 것이냐. 그 경기 부양이 되는 근본적 요인은 이렇게 헝다그룹 문제에 대해서 코스트가
중국이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치료이기 때문에 그 완충시키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볼 수 없고 완충시키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산타렐리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냐 그런 시각도 있지만 다른 시각도 제시하는 거다. 전적으로 반박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네. 말씀드리고 시청자의 판단에 이렇게 해서 중국이 이렇게 돈을 푸는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 3대 평가사가 디폴트를 최종적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디폴트가 처리되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한계 투자가들이 중국의 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그 이렇게 집진 문제에 대해서 투자했던 사람이 많거든요. 네. 지난 주말에 저한테 그런 문제 됐는데 존 앵커가 헝다그룹은 워낙 중국의 제1의 부동산 개발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찡따오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해변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 의뢰 많거든요. 예. 이거 부도 처리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돈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그게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왔으면 자 이렇게 국가 채무는 파리 클럽으로 가지만 상업용 베이스는 런던 클럽에서 제3자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3자 조정에서 보상 비율로 내서 투자도 자기 책임 원칙이니까 네. 사실 그 보상 비율이 나오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파리 클럽에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사실상 그 중국에 항상 들어갈 때는 나올 때를 생각하세요. 나올 때를 생각해요. 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인도 들어가고 아무리 중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좋다 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올 때를 생각하세요 하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국유화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모리스 골드한스타인의 일기 판단한 지표를 볼 때는 소생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 지금 상태에서는 결국 미국이나 중국이 어느 쪽으로 손을 이렇게 벌려야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이렇게 손을 벌려서 미국의 긴급 구제 감령을 받느냐 이 여부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관심사로 떠오를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터키가 지금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미국의 구원 투수로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구원 투수로 나서는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드란 이렇게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전 트럼프 정부서부터 지금의 바이든 정부까지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 내용을 시청자분한테 아마 지금도 잘 기억해서 워낙 이 사항은 크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실 걸 봅니다. 자, 미국인 못질 목사 인질 사건이 있었죠. 이건 뭐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인데요. 터키가 그 미국인 인질 목사 억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에서 좀 요청을 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이걸 반대하는 가에서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게 겹쳤던 것은 이란의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 터키에 협조 요청을 했던 것이 트럼프 정부인데요. 거기 정식으로 거부한 상태에서 또 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과 어떤 정권 관계없이 미국과 터키의 관계는 상당히 안정관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리아라든가 예멘에서 테러적 선국, 이 국가들은 테러적 선국이거든요. 테러적 선국에 무기를 판매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루비콘 강을 건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반대적인 시각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터키 특히 개인 간의 관계에서 에르도안과 관계가 지금 이렇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 미국에서 긴급장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유화 제스처를 칠 것이냐? 그러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긴급 구제 감령을 받을 것이냐 하면 사실 에르도안 것처럼 독재자,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것처럼 마두라 것처럼 이렇게 독재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렵다 하더라도 남한테 손 벌려서 긴급 자금을 받으면 나의 파퓰리스트적인 명예가 굉장히 실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국민들의 희생하는 쪽으로 이 문제가 가지 않게 되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식인을 중심으로 해서 30%가 국토를 떠났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경제 파탄. 그래서 남은 지원금 가지고 미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의 유화 제스처에서 자기의 이렇게 손상될 보다는 남은 지원 가지고 아주 어려운 사람한테는 경제 파탄에도 아주 어려운 사람한테는 먹거리를 주면 자
이 퍼블릭적인 독재자 문제에서 대해서 이렇게 구원의 대상처럼 보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도 베네수엘라는 마두라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민으로부터는 인기가 높은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식인들은 다 그지만 내가 당장 먹거리를 주면 그 사람한테 박수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방안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여구의 시작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혹시 터키 사태에 우리나라가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제 기업인들 사이에 굉장히 지난 주말에도 많이 이렇게 왜냐하면 MBF 시장이 갑작스레 환율이 네.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요인이 우려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이 겹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빨리 테이퍼링 추진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 아닙니까? 네. 달러 강세. 그 다음에 한미 간 통화 수업이 또 느닷없이 또 일정이 자 올해 말로 종료가 된다. 예. 이거 뭐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국인데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시각. 세계에서 가장 기축 통화국에게 통화 수업이 이렇게 종료되네. 깨진다면 자 이거 불안한 게 아니냐. 네. 여기에 터키 문제가 터진 상태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외환위기가 한번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삼정과가 겹치다 보니까 실제 일부에서는 제2의 외환위기 그리고 일부 그 세종대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은 우리 적정 외환 보유가 굉장히 적다 하는 이런 쪽에 비관론을 던지고 있습니다는 사실 우리는 외환 보유가 충분한 국가다. 이거는 현 정부에 옹호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충분한 국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적정 외환으로 따진 데는 경상수입은 3개월치, 그다음에 기도티 그린스펀 모델, 캡틴 방식 이런 방식인데 최강의 캡틴 방식으로 치면 일선 우리가 직접 갖고 있는 게 지금 4,6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 통화 수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그 양 쌍자 간의 통화 수업이라든가 최악말 이니셔티브에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개인들도 갖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이렇게 이런 그 극단적 비관론에 따라서 제2의 외환위기 이런 틈에 맞춰서 이러한 사람들만 경계하면 이걸 이제 잘못된 정부가 인포데믹 그다음에 굉장히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리스크 이렇게 데믹 현상만 우리가 피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세 가지 요인이 겹쳤다 하더라도 한국의 그 증시에서 이렇게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국내 증시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산타 랠리가 올 것이냐 하는 측면은 사실 저도 뭐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최소한 여러 가지 여건상 산타 랠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는 랠리가 어느 정도 와이지 모르겠습니다는 최소한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오시는 산타크로스를 이렇게 당혹스럽게 할 만큼 어렵게 할 만큼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네.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터키 등 신흥국 금융시장에 대한 진단과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